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최 제1회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이자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문윤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그리고 적응, 다음은 기후위기와 건강영양 및 대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앤 적응입니다. 풍산개는 보통 사냥개입니다. 사냥꾼이 호랑이가 나타나자 4마리의 풍산개가 호랑이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를 따라 풍산개가 따라가자 순위가 매겨졌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풍산개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 4마리 풍산개 중 지치지 않는 풍산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몇 번째일까요? 네,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풍산개는 호랑이라고 하는 목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목표를 볼 수 있어야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잡아도 안 됩니다. 목표를 보이는 눈높이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기후위기와 건강이라고 하는 지금의 목표는 우리가 강연을 잘 듣고 무엇이 의문점이 생기는지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느낀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고무바퀴는 짐칸에 싣고 가장 효율이 나쁜 네모 사각형 바퀴를 달고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고 있어요.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탈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자를 잘못 뽑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것은 짐칸에 실고 가장 위태로운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평상시 내가 리더십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강연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말을 할 때 이 기후위기라는 정의는 보통 극단적인 날씨 변화를 말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증가하면은 우리가 교실에서 한 명이 있을 때보다는 100명이 있을 때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온은 상승하게 됩니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증기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증기가 상승하면은 태풍의 강도가 세워집니다. 이 태풍이 강력하게 수증기를 중위도 또는 끝까지 공급해 주는데 태풍의 강도가 세워지면은 이 수증기 흐름을 우리는 대기의 강이라고 하는데 이 대기의 강이 한반도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기의 강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장마, 폭우 또는 가뭄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맥이 형성되기 전에 대기의 강이 이동하게 되면은 그 물줄기가 강력하게 집중호우로 인해가 피해가 발생하고 산맥을 넘어가서는 폐연 현상에 의해서 가뭄이 일어나고 또는 그곳에 뭔가 불씨가 있다면은 산불이 발생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초여름에서는 인도 쪽에 있는 열대저기압, 이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도 지역에 있는 태풍이 우리나라 초여름 장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물줄기가 쭉 연결이 되면은 양쯔강에서 우리 한반도 일본 쪽으로 연결이 된 것을 우리가 장마 전선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8월 말이 되면은 보통 8월 25일경이 되면 쌍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그 다음에 태풍 자체가 와서 굉장히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월에 쌍태풍이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8월 말에 와야 되는데 6월에 쌍태풍이 와서 장마를 위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월에 전혀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기후 급값이 변하였다. 그리고 실제 보면은 그 6월 중순에 강력한 대기의 강 수증기 흐름이 한반도를 지나가게 되면은 강력한 집중호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태백 산맥을 넘기 전에 집중호우가 오고 산맥을 넘어서는 역시 가뭄이 발생해서 오히려 강릉 지역에는 굉장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그 앞쪽에서는 집중호우가 오는데 산맥을 넘어서는 이와 같이 가뭄이 발생한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후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11월에 강력한 폭설이 오고 3월에 폭설이 왔습니다. 이 폭설이 오기 전에는 이 적도 지역에 있는 수증기가 한반도로 먼저 유입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반도 동쪽에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은 폭설이 내립니다. 이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은 보통 기상 시스템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강력한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호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물이 증발이 해서 해안가에 폭설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 강력한 저기압이 있는 쪽에서는 더욱 강한 폭설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수증기가 공급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저기압이 강력하게 정체를 해 있으면은 찬 기온이 북쪽에서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한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설과 한파는 우리나라에 정체해 있는 강력한 저기압하고 관계 있는데 이 저기압에 사전에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은 대설이 되는 거고 만약 수증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차가운 공기가 북쪽에서 남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파가 옵니다. 특히 대설이 오게 되면은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 또는 건물도 무너지게 됩니다. 보통 1제곱미터에 1cm에 눈이 쌓이면 보통 눈의 무게가 3kg가 됩니다. 약간 습한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5m에 10m에 어떤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 50m가 되기 때문에 1cm 쌓이면은 355, 150kg이 기본적으로 무게가 됩니다. 그게 10cm만 되면은 이게 1.5톤이 돼요. 그게 30cm가 되면 4.5톤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cm, 40cm가 비닐하우스 위에 쌓이게 되면은 5톤 내지 6톤이 되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지대를 만약 세운다고 하면은 적어도 20m, 30m 지지대를 세우려고 하면 60개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지지대를 세우지 못하면은 무너져 내립니다. 또 다른 우리 그 기후 재난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그 신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기상이 발생합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겠습니다. 폭염이 발생해 가지고 기온이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약자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40도가 넘어가면은 항상성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사망하게 돼서 2015년에 프랑스 파리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1.5도씨 이내로 하자 그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한파가 오면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는 이게 우리도 인간도 기본적으로 한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막을 형성에 대해서 차가운 기온이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지만은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은 이 피부와 접촉하게 되면은 그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저체온증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가면 스르륵 잠이 와가지고 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나 태풍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재산상의 피해 또는 인명상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폭염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33도가 2일 이상 지속이 되면 폭염주의보라고 하고 35도가 2일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가 폭염 경보를 내립니다. 이 주의보 경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열사병입니다. 땀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항상성 조절이 안 돼서 그냥 쓰러지면은 그 길로 하늘나라로 간다. 그리고 또 땀은 나지만은 굉장히 뭐냐면 온도가 높아가지고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사병, 이런 것들이 폭염 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산불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전에 산불이 발생하면 보통 강원도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동해 쪽에 따뜻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오면 위쪽은 따뜻하고 아래쪽은 차갑기 때문에 아래쪽에 굉장히 통로가 생겨요. 우리가 동굴이 있을 때 양쪽에 동굴이 뚫려 있으면 굉장히 강풍이 생깁니다. 그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북서풍이 되면 굉장히 강풍이 되어가지고 전봇대가 무너져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 산불이 나게 되고, 우리가 또 봄철에 논두렁을 태울 때도 산불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우리 동남부 지역에 3월 달에 굉장히 큰 산불이 발생했죠. 미국에서 발생하는 산불, 호주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역시 이때는 동해에서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이 동남쪽에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서 역시 아래쪽에 통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북서풍이 되면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불면서 굉장히 건조해져요. 강풍이 되면서 거기에 불씨가 있다면 바로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고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33,000 헥타라를 태우고 그 다음에 28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후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수증기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구름의 높이도 증가를 해요. 이 구름의 높이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면서 0도가 되면은 얼음 알갱이가 맺히게 되는데 이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상승 하강하면서 박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전기가 발생해요. 오락가락하면서 떨어지게 되면 우박이 되죠. 우박이 비닐하우스를 되면 다 뚫게 되죠. 채소를 다 박살냅니다. 그리고 이게 물이기 때문에 H2O입니다. 물은 산소가 마이너스고 수소가 플러스예요. 가벼운 수소는 위쪽으로 가고 무거운 산소는 아래쪽으로 일어나면서 전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머리카락이 위로 쫙 씁니다. 보면 굉장히 멋있게 되는 우습죠, 그죠? 그러나 조금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번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산 갔을 때 잘못하다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게 나무로 되거나 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철로 되어 있는 곳, 북한산에 그게 잡았는데 위쪽에 낙뢰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도 많습니다. 또 이제 지구가 온난해지면은 역시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땅 속으로 스며들면은 이게 지구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판에 의해 가지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면 이 물에 의해서 암석이 녹게 돼서 마그마가 돼서 화산이 폭발하게 나와요. 그럼 땅의 유연성이 높으면은 이게 단층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각이 어긋나게 되면은 해양에서 지각이 어긋나게 되면은 우리가 쩌남이라고 해서 해일이 밀려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 해일이 밀려와서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수해를 입게 되고 물이 잠기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지하 차도가 물에 갇혀서 많은 인명 피해를 유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뭐다?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이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에서 발생하나? 주로 화석연료에서 주로 발생하죠.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지구 대기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그 남극의 빙하를 쭉 시추를 해서 그게 보니까 빙하 안에 빙하기 때 시추를 해보니까 그 빙하기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기온이 낮을 때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빙하 시기에 대기 중에 있는 먼지를 전부 눈 속에
침적을 시켰는데 이게 간빙기가 되면 지구 온난화 시기에 되면 눈 속에 있는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시대는 뭐가 많다?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보시면 일본 쪽에 강력한 이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은 봄철에 아까 3월하고 11월에는 폭설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 그다음 1, 2월에는 수증기가 공급이 안 되면은 한파가 오는 거고 3, 4월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저기압이 생기면은 황사하고 스모그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6월에 강력한 저기압이 고정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하고 고농도 오존이 발생해요. 실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치 모의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PM2.5, 오른쪽에는 오존입니다. 같이 중국에서 넘어왔던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소산화물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오존 고농도를 발생시킵니다. 보통 1시에서 3시 사이에서 1차 피크가 발생하는데 요 재미있는 것은 저녁 해가 없는 저녁 5시, 6시에 최대 피크가 발생합니다. 오존이 하도 많이 만들어져서 저 상공에 있는 게 지상에 이동해서 오면서 주위에서 만들어진 옆 동네에 있는 오존이 우리 동네를 이동해 오면서 2차 피크가 만들어져서 오존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실에서 제가 오존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산소를 넣고 이게 전압을 강력하게 걸어주면은 산소 분자가 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존이 만들어져요.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여러분들 복사기 할 때 그 냄새가 오존 냄새다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레몬이나 솔잎을 넣게 되면은 강력한 미세먼지 PM2.5가 발생합니다. 이 오존은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우리에게 독성 작용을 하고 눈이나 코, 목을 자극시키고 특히 식물에 대해서는 깻잎에 대해서는 갈색 반점을 일으키고 특히 이제 자동차 고무에 대해서는 이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PM2.5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가 않아요. 요즘 타이어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굉장히 꽃가루나 성면은 굉장히 침이 있어 가지고 인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성면이 폐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염증을 발생하고 담배를 피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에 있는 타르가 우리 허파에 폐에 들어가게 되면 폐를 아주 딱딱하게 돼서 지금은 관계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는 기본적으로 유전적 돌연 변이 관계가 있다고 사이언스에 이렇게 연구 결과도 있고 기본적으로 염증을 유발시키고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사실 이제 우리가 바다는 원래 염기성이 약염기성인데 pH가 8.1에서 8.3을 유지되는데 이게 담수가 유입이 되면은 원래 칼슘하고 CO3가 해가지고 탄산칼슘이 돼가지고 조개 껍질이나 산호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파괴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호초 껍질이 산호초가 없어졌어요. 조개 껍질이 얇아졌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기후 위기 중에 하나다 이거지. 그럼 생물이 거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동해야 돼. 물고기가 이동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실가스 아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우리가 정책으로 감축하는 양하고 이산화탄소를 나무에 의해서 흡수한 양이 제로가 되는 것. 즉 순 배출량이 제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탄소 중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는 2018년 대비 우리가 배출량을 2030년에 40% 감축하자. 2035년에는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자 하고 그렇게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도시 얘기하는데 1.5도시가 2.0도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극한 온난일이 1도 증가하고 극한 한랭야가 밤에도 1.5도씨가 증가하고 해수면의 고도가 0.1m 높아지고 산호초가 아까 약 30% 감소하고 해양 어획량이 150만 톤 감소하고 서식지
절반 이상이 상실하는 층이 두세 배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되느냐, 직접 배출량이 어떻게 되느냐, 전기 사용량에 의한 간접 배출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 중간재 배출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산정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EU에서는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수소 등에 대해서 배출권 거래제를 해요. 총량 제조로 아까 얘기했지만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모든 이 해당되는 사업장은 다 관여를 해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세금을 내서 동참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일종의 탄소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리백, 신재생에너지로 100%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출한 만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냐면은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이 강수가 1000mm고 기온이 15도 있을 때 굉장히 생활하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곡물과 가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5도씨, 2.0이나 2.0도씨를 넘어가게 되면은 곡물과 가축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동시에 인구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도씨 이내로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 교육, ESD 교육이라는 말로 완화와 적응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완화는 뭐냐?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적응은 뭐냐? 취약 지역, 취약민에 대해서 그 취약성,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켜주는, 숲을 복원한다든지 취약민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적응이라고 하고, 건강은 바로 뭐에 해당된다? 이 적응에 해당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가 2024년은 툭 튀죠, 그죠? 이런 게 가다가 툭 튀고 툭 가라앉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굉장히 지구가 지금 따뜻해지고 온난화되면서 이 가열화되면서 위기 속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와 이 코로나19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인간이 계속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목축업을 하면서 우유가 필요해서 목축업을 하면서 개간을 하게 되면은 숲을 항폐화시키면은 거기에 있는 나무가 없어집니다. 나무가 없어지니까 특정 지역에 나무가 모이게 되는데 그게 박쥐가 40여 종의 박쥐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바이러스를 전염하고 그것이 야생 동물 인간에게 전염이 되어서 인수 공동 감염병이 되어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이거는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지만은 대기 오염이 심한 경우에 더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거의 아열대 이제 지역에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열대 모기라든지 아열대 진드기라든지 이 매개성 감염병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기후 불안이 발생하고, 아까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거죠. 온열지, 열사병이 발생, 저체온증이 생기고, 미세먼지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 또는 심지어 익사도 가능하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생태계가 종 다양성이 줄어들고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질병이 굉장히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사회경제적 여유층에서 선진국에서 많이 배출하지만 피해는 누가 입는다는 거예요? 취약계층과 저개발국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취약계층과 저개발국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배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하다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후정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정의를 실현을 해야 됩니다. 아동청소년은 가족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어린 시절 그 피해는 평생의 기회 상실로 이어집니다. 노인, 만성질환자 굉장히 온열 질환에 약합니다. 야외 노동자, 폭염과 미세먼지. 저소득층은 갈 곳이 없어요. 피해서 산 꼭대기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산사태를 만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는 것이 기후정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는 북극곰의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인간의 생존 위기입니다.
먼 미래 세대가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세대가 현재 진행형의 재난을 겪고 있다. 환경보호 캠페인이 과거였다면 지금은 뭐야?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단일 재난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대응을 해야 되고 사후 피해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 그리고 인프라 공급자 중심보다는 단차원 취약성 기반 특히 취약자, 취약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자원을 배분해야 되고 그리고 범부처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재미있는 게 사람과 동물과 생태계의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고 선제적 차단 및 방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기라든지 진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환경기후교육이라든지 재난안전교육, 환경보건교육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키는 기후건강 리트러시는 소양이라고 합니다. 기후건강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후변화와 인간 건강 간의 어떤 연관성을 인식시키고 위험을 소통하며 데이터를 평가하고 특히 정책적 변화를 옹호하는 통합적 실천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기능적 소양과 상호작용적 소양, 비판적 소양을 길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후 건강에 대한 과학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직간접적 또는 정신적 건강 역량을 판단하고 그리고 취약 주민에 대해서 건강 형평성을 이해하고 기후 정의를 알고 실제 지속가능 발전인 적응과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기후 건강 리트러시를 통해서 건강 종합 실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후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건강 보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후 행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천 행동입니다. 폭염 한파에 대응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기 진드기 서식지에 접근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기후 불안을 느낄 때 가족과 지인과 대화하고 그리고 이웃의 노인 어린이 안부를 확인하고 또 건강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것이 뭐냐? 기후위기 건강 관련 촉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족과 올여름 피스 대신 동네 쉼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폭염, 감염병 여부를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후위기 건강 관련 촉을 많이 발전시키면 여러분들의 위기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